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네. 예, 박근혜 대통령은 피청구인으로 부르겠습니다. 네. 우선 문화관광부 재임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취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증인은 문화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다음부터는 문체부라고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장관까지 역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처음 문화부에서 근무를 시작할 때는 언제인가요? 제가 행정시험에 된 것이 1978년에 됐고요. 예. 이 근무를 시작한 건 197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유신 말기에 시작을 했고 중간에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다시 83년서부터 예. 다시 복직을 해서 예. 그 후 2006년까지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아, 2006년까지요? 예. 네. 그래서 근데 2006년까지 근무하셨어요? 네, 2006년에 예. 문화관광부 차관까지 하고 예. 퇴직했습니다. 예. 그럼 차관 시절에 이제 관광부를 떠났다가 2010년, 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 그 장관에 취임한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증인은 문화관광부를 떠난 후 문체부 장관으로 공직에 다시 복귀하기 전에도 대학교에서 교수 학장 등을 지내고 여가 디자인 포럼, 한국여가문화학회 등의 회장으로 동포럼과 학회를 운영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기 위원, 한국방문위회 추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가톨릭대학교 한류대학원 원장을 역임하면서 문화 관련 활동을 꾸준히 지속해왔지요. 네. 이 가운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기 위원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인가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들은 전반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심의 방향을 정하고 전체 각 분야에서 심의의 큰 틀을 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상임위원이었습니까? 상임은 아니고 회의할 때만 모이는 비상임위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번 문항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2013년에 문체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오랜 기간 근무했던 문화부 공직으로 다시 오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복귀하게 된 특별한 이유나 계획 등이 있었나요? 저는 2006년에 공직을 그만둔 후로는 다시 제가 공직을 맡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질 않았었기 때문에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때인 2013년 2월 11일로 기억합니다만 뜻밖의 당시 박근혜 당선자께서 전화를 해서 장관직을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한테 제안을 했던 게 본인은 선거 과정에서 문화예술인들을 비롯한 젊은 사람들이 본인을 거의 지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안고 가는 게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당신이 가장 적임이라 그러더라. 그 자리를 맡아서 반대했던 사람들을 안고 가는 역할을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직을 수락했던 것입니다. 그럼 당시 피청구 네? 뭘 보고 읽고 있습니까? 제 메모입니다. 아니 보고 읽는 게 아니죠? 그럼요. 예.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제 예. 메모를 가져왔는데 그래도 불필요한 그 지적은 하지 마시고 보여드릴까요? 예, 전직 장관을 지내신 분이 그러실 리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필요하시면 계속하세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예. 그 피청구인이 당시에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포용하고 반대자들도 포용하고 가겠다. 그런 과정에서 증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한 약속이 네. 잘 지켜졌나요? 제 기억으로는 정권이 출범해서 상당 기간 동안 그 약속이 지켜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8월에 김기춘 씨가 비서실장으로 온 이후서부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와 관련한 것은 뒷부분에서 여쭙겠습니다. 증인은 2014년 7월 16일에 문체부 장관직을 떠난 것이 맞나요?
네, 2013년 7월 16일 맞습니다. 예, 그 당시 출장 중이었던 것이 맞나요? 예, 모스크바 출장 중이었습니다. 예. 다음은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진재수 전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에 대한 인사조치와 관련하여서 질문하겠습니다. 7번 문항입니다. 2013년 4월 상주에서 개최된 한국 마사이컵 전국 승마대회와 관련해서 그 당시 승마대를 승마협회를 감사했던 당시 문체부 노태강 체육국장은 이후에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으로, 진재수 체육정책과장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무과장으로 이동한 사실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문제가 된 8번 문항입니다. 문제가 된 한국 마사이컵 승마대회에서 최순실 정윤회의 딸 정유연, 개명 후 이름이 정유라입니다. 정유연이 2등을 하자 판정 시비가 일어 대회 직후에 상주경찰서에서 심판위원장을 소환하는 등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고 하는데 증인은 이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사실 그 승마대회의 성적 같은 것은 저희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고 있었고요. 그거는 청와대 쪽에서 교육문화수석을 통해서 저희한테 조사를 하라고 의뢰를 했기 때문에 비로소 관심을 갖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통상 어떤 체육 경기나 이런 데서 판정 시비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바로 경찰서에서 조사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인 이런 절차인가요? 질문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질문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취재예요? 왜 적절치 의견을 않아요?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의견을 물어보고 아니 있습니다. 통상적인 문체부에서의 업무 집행에 관하여 물어본 심 것입니다. 변호사님, 네, 그 의견은 바꿔서 사실관계로 물어보세요. 예, 예, 사실관계로 답변을 드리면요. 아까 못 쳤는데. 중앙부처에서 그러한 사소한 경기의 시비를 가지고 관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0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노태강 전 체육국장은 국회에서 2013년 승마협회에 대한 감사 지시를 청와대 모철민 당시 교육문화수석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은 사실인가요? 예,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모철민 수석이 전화를 해서 특별히 그 경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요구를 하면서 그 조사는 과장 이상이 나가서 조사를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승마협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단체에 속하기 때문에 경기의 어떤 여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도 저희가 보통 나가면은 사무관이나 주사급에서 나가지 과장 이상이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경기에 대해서는 과장 이상이 나가서 조사를 하라고 요구가 왔었기 때문에 당시에 진재수 과장이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11번 문항 가겠습니다. 모철민 수석이 노태강 전 체육국장에게 승마협회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지시한 때는 언제인가요? 그때가 2013년 7월 초입니다. 2013년 7월 초에 모철민 수석이 노태강 국장에게 진재수 과장을 내보내서 조사를 하라고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진재수 과장은 그것을 조사를 해서 바로 모철민 수석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서면 보고를 하면서 대통령께 보고를 해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철민 수석에게 그 보고서를 전달한 바로 다음날 그 조사 대상이 됐던 박원호라는 사람이 진재수 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그딴 식으로 보고를 하는 수가 있느냐. 라는 일종의 항의를 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예. 12번 문항, 13번 문항 통과하고요. 지금 그 감사 지시를 받은 때가 7월 초라고 하셨는데, 노태강 전 국장은 그 국회에서 증언하기를 2013년 7월 5일에 모철민 수석에게 보고를 하였다고. 명백한 유도 신문이지요. 7월 초라고 한 거를 그거는 다른 증거로 하시고 넘어가세요.
네, 7월 5일로 기억합니다. 제가 메모를 가져온 것도 굳이 날짜를 제가 확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증인이 말씀하신 거를 다른 자료로 하시지 자꾸 되풀이해서 유도하지 마시고 신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아니 국회에서의 증언 내용과 좀 차이가 있어서 7월 초와 7월 5일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아까 질문한 건 감사할 것을 지시받은 때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고 국회에서 7월 5일로 그 증언한 건 이 지시를 받은 후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7월 5일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럼 그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마 경기가 4월에 있었기 때문에 좀 그 시점이 좀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듯한데 증인이 혹시 다시 한번 기억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판단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승마 경기가 있고 난 다음에 한 약 3달 후에 다시 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거죠. 뭐 시간의 선후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5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잠깐만, 제 문항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 자료가 없는데 그냥 하세요. 예. 당시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이 보고한 그 감사 보고서의 내용을 증인도 알고 있었나요?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었나요? 당시에 모철민 수석을 통해서 요구를 했던 것은 박원호라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박원호의 반대편 쪽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진재수 과장이 박원호라는 사람을 만나보니까 진재수 과장의 판단으로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조사를 했고 양쪽을 다 조사한 결과 양쪽이 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조사 결과를 정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상의를 한 결과 사실대로 이거는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사실대로 적은 보고서를 모철민 수석을 통해서 전달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과 문체부 내에서 그 보고 내용에 회의가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회의를 같이 한 사람들은 누구 같이 하셨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저와 노태강 국장, 진재수 과장은 확실히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누가 있었는지 확실히 기억이 없습니다. 예. 다음 증인은 2013년 7월 23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체육단체 운영 비리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한 일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보고를 하게 된 경위는 어떠한 것인가요? 사실 그 보고서는 저희 부에서 만든 보고서가 아닙니다. 국무회의가 있기 바로 전에 그런 보고서를 청와대에서 보내오면서 국무회의에서 이 보고서를 문체부에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서 읽어달라라는 보고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뭐 전반적으로 뭐 체육계의 비리와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기억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체육계 영재 육성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지시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로서는 당시에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뜻밖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리를 해보면 그 보고서의 그 내용은 청와대에서 정해져 있었고 그 문체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그 보고서를 그 발표를 해서 그 다음의 이야기를 그 끌어나가는 그런 계기로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제 판단으로는 체육계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저는 비리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당시에 체육계만 그렇게 찍어서 그런 비리를 없애는 그런 작업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로서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무슨 체육계의 4대약 뭐 척결위원 뭐 무슨
그런 그 기구를 만드는 데까지 발전을 하는데 그 기구를 만드는 데서도 저는 그렇게까지 뭐 정말 뭐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요구하는 대로 뭐 검찰 파견, 경찰 파견 그 명수대로 다 이게 구성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뜻밖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 당시 2013년 5월에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태권도 선수의 아버지가 그 심판 판정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살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해서 피청구인이 체육계 비리 척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시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한 그 체육계 비리 척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지시는 어느 시점쯤에 있었습니까? 2013년. 그게 2013년 6월, 7월 이후에 뭐 수시로 여러 차례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증인이 그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그 보고서를 발표할 때 그때 전후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네,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그러한 피청구인의 그 체육계 비리 척결 지시에 대해서 당시 문체부에서는 2013년 하반기 한 4개월 동안 대한체육회 이런 중앙기구나 시도체육회까지 해서 약 한 2099개의 체육단체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지요. 예, 특별감사를 실시했을 뿐만이 아니라 체육계 4대학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그게 아마 지금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계 4대학 신고센터요? 예. 아, 예. 그 4대학이라 하면 무엇을 지칭한 것인가요? 뭐 심판, 뭐 판정 비리, 판정 비리 뭐 이런 것이겠죠. 예, 좀 정확하게 기금 기억은 유용 이런 못합니다만. 것들 예. 들어가겠네요. 예. 네. 예. 그 당시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특별감사에서 뭐 배구, 야구, 배드민턴, 태권도 이런 그 대략 10개의 체육계 단체를 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때 당시 승마협회는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지요. 승마협회는 체육계 전체의 어떤 비리의 양이나 질로 봐서는 굉장히 사소한 것이라고 저는 그때 판단했고 지금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계의 비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뭐 굉장히 많이 뭐 정화가 되긴 했지만 그것은 제도적으로 전체를 해결해야 될 문제지 그거를 어떤 법적인 그런 고발 절차와 뭐 그걸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그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에 대한 인사 조치는 피청구인이 2013년 8월경 증인을 불러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라고 말하면서 두 사람에 대한 그 조치를 요구하였기 때문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국회에서 증언도 되고 그랬는데 정말 궁금한 것이 당시 피청구인이 정말로 이와 같이 말하였나요? 저는 7월 23일에 아까 말씀하신 예. 것처럼 국무회의에서 그 보고를 하고 대통령께서 지시를 한 사안으로 이 체육계의 문제가 다 종결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가는 때에 다시 교육문화수석을 통해서 이 승마협회 문제를 또 승마협회 문제를 포함한 체육계의 비리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하라는 대면 보고를 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날짜가 8월 21일이었습니다. 근데 새삼스럽게 다시 그 보고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저희는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이게 배경이 뭘까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희가 내렸던 결론은 승마협회의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계속 끄는 거는 그 승마협회에서 그 대상이 됐던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알게 된 게 승마협회의 그 정모 선수가 있고 정모 선수는 정윤회라는 사람의 딸이고 정윤회 씨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남편이더라.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아주 오래전서부터 대통령과 굉장히 잘 아는 사이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고민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한 끝에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합의를 하고 다시 21일 날도 같은 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보고가 마친 다음에 수첩을 들여다보시고 두 사람을 정확하게 이름을 거론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이라 그러더라 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래서 역대 대통령들께서 그렇게 국장, 과장의 이름을 거론한 적은 저는 제 기억으로는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께 정말 죄송하지만 정확하지, 그러니까 과장, 국장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장관입니다.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인사 지시를 하시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장관인 저한테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대통령께서는 역정을 내시면서 인사조치하세요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모철민 수석하고 그냥 보고를 마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 그 보고에 모철민 수석이 예, 같이 배석했습니다. 예, 예. 예. 증인은 그러한 그 지시를 받고 그 인사철도 아닌 8월에 갑자기 특정 업무를 담당했던 이들에게 인사조치를 하면 잡음이 날 것을 우려해서 가을 정기 인사 때 이들을 자연스럽게 교체하겠다고 생각해서 그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과 의견을 나눈 사실이 있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 의견을 같이 나눈 사람이 모철민 수석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8월 21일에 보고를 하고 나오면서 청와대 본관 앞에서 모철민 수석에게 이 문제는 외부에 알려질 경우에 본인들뿐만이 아니라 대통령께도 굉장히 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당신하고 나하고 둘만 알고 한 달 내로 문체부에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으니까 그때에 제가 자연스럽게 본인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인사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저는 그 다음 날인 8월 23일 날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있는 출장을 떠났습니다. 근데 8월 25일, 그러니까 도착한 날 바로 그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일요일 아침에 모철민 수석이 저에게 아프리카로 전화를 해서 방금 전에 대통령께서 그 인사했냐는 확인을 하셨는데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당황해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는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제가 온 후에 다시 모철민 수석과 상의해서 노태관과 진재수 두 사람에 대한 좌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1, 2년 후에 그 인사 조치에 대해서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그 의혹이 자꾸 부풀려지고 하니까 피청구인이 2015년 1월 12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증인은 그걸 알고 있습니까? 네,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설명의 내용은 무엇으로 알았나요?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그 두 사람이 뭐 공직기강 쪽에서 뭐 보고서로 문제가 있다는 뭐 보고를 받아서 예. 뭐 그렇게 조치를 했다라는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사실은 무엇인가요? 그 두 사람에 대해서 공직기강 쪽에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 능력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또 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러한 보고서가 물론 뭐 그 보고서가 본인이나 저희들한테 알려지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그 두 사람은 그러한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한 보고서도 실제 하지 않았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34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2016년 3월 프랑스 장식미술전 문제로 청와대 국립중앙박물관이 갈등을 겪고 있을 때 피청구인이 관련 보고에서 노태강이라는 이름을 보고는 이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라고 문제를 삼은 후에 노태강 전 국장에게 물러나 달라는 압력이
본격적으로 가해졌다고 하는데 증인은 이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나요? 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게 된 배경은 제가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한테 굉장한 부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소신 있게 일을 한 사람을 제가 어쩔 수 없이 좌천시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제가 뭐 사족 같지만 정말 인사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본인들이 자기네들에 대한 인사를 안 하면은 청와대하고 결국에는 이 배치가 돼갖고 문체부 업무 자체가 이건 진행이 될 수가 없다.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 인사를 해달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부탁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계속 당부를 했던 게 정권 초에 당신들이 이렇게 됐지만 당신들이 절대로 사직을 하지 마라. 당신이 사직하면은 이 정권 권력한테 굴복하는 거다. 절대로 나가지 말고 5년을 버티면 당신들은 5년 후에는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표 제출을 계속 끊임없이 말렸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퍼졌고 그 다음서부터는 문체부의 후배들이 수시로 두 사람들한테 찾아와서 뭐 정말 호소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빨리 좀 사표를 내고 나가달라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위에서 강제로 내보내려고 그럴 때는 본인들이 반발하고 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배들이 찾아와서 당신들이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없다라고 호소를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당사자들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도 그때는 할 수 없이 자기네들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 오히려 저한테 와서 양해를 구하면서 자기네들이 이럴 수밖에 없다. 나가는 것을 양해하고 그냥 참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음 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여기서는 한국관광공사 되겠습니다. 에 대한 인사개입 관련 관광공사는 소추사회랑 관계가 없는데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저 뒤에 다른 거 물으실 때 종합해서 물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4만까지는 소추사회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럼 4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그 이 증인의 면직과 관련하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그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전원 사퇴를 주장한 적이 있나요? 국무회의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인 건 맞나요? 세월호 참사 이후죠. 이전에는 전원 사표를 내자는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46번으로 증인이 그렇게 국무위원 전원 사퇴를 주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저는 세월호 참사 때 제 직접 업무는 아닐지 몰라도 이 TV 중계에서 정말 수백 명의 학생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무런 손을 못 쓰고 물속으로 빠져가는 걸 보면서 너무 창피하고 참 당시 지금도 다시 그 기억을 하면 너무 황당합니다. 누군가는 특히 뭐 저를 비롯한 이 국가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모습을 저는 당연히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당시에 무슨 정홍원 총리 한 분의 어떤 사표가 아니라 국무위원 전체가 다 책임지는 모습을 정말 보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안을 했었고요. 그 제안에 대해서 당시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러니까 감히 대통령이 임명한 당신들이 뭐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그런 불경한 자세를 보이느냐라고 화를 냈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증인은 또 그 정부 조직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 국무회의나 유사한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나요? 예, 그 국무회의 때인지 그 후에 토론회
세월호 관련 토론회 때인지 정확하게 시기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당시에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크게 정부 조직의 개편을 포함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결정을 하는데 국무위원들과 전혀 상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국무위원들은 하는 역할이 국가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모든 문제를 다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무위원들과 전혀 상의를 하지 않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뭐 조치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당시에 대통령께 지적을 했던 거는 국무위원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혼자 결정하신다는 것은 아무리 해도 그건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 제기를 했고 거기에 이제 세세하게 어떤 그 정부 조직 개편안의 어떤 발표된 대통령께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지적을 했고 그리고 제가 또 지적을 했던 거는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지 않으면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국무위원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들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으면은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하고 대통령께서는 상당한 역정을 내신 적이 있었고요. 어떻게 역정을 냈나요? 제 기억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람 모두의 의견을 내가 들어야 되느냐라고 역정을 내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51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증인은 문체부를 떠나기 며칠 전에 2014년 7월경에 피청구인을 면담한 사실이 있나요? 예, 제가 면담을 요청한 건 아니었고, 예, 청와대에서 정호성 비서관이 저한테 연락을 해갖고, 곧 뭐 임기가 그러니까 이 직을 면하게 되는데, 뭐 그 전에 대통령을 한번 만나서 뭐 말씀을 나눌 의사가 있느냐. 그래서 당연히 뭐 저는 있다고 그랬고. 그 날짜가 정해진 게 7월 9일 11시로 기억을 합니다. 2014년 7월 9일 11시였고 그때 그 전에도 제가 대통령께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는 2014년 1월 29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대통령께 좀 뵙고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8월에 김기춘 실장이 온 이후로 대통령이 저한테 약속했던 것들이 지켜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하는 쪽을 안고 가겠다라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저한테 그걸 요구를 하셨고 저는 그걸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그 다음서부터 김기춘 실장으로부터 직접 또는 모천민 수석을 통해서 반대하는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뭐 응징 또는 불이익 그것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가 끊임없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서실과 저희 문체부와 계속 갈등이 생겼고 그 갈등을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14년 1월 29일 날 대통령 면담을 요청을 했고 대통령을 뵌 자리에서 다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한테 분명히 반대하는 쪽을 안고 가시겠다 그러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소추 사유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네, 저는 사실을 지금 사실관계하고 말씀드립니다. 연관이 돼 이후에 있으니까. 나오는 계속하세요. 문체부 1급 6명의 일괄 사표와 사표의 배경이 되는 사항으로서 예. 변호사님, 네. 하지 마시고 예. 계속하세요. 네. 예, 그래서 1월 29일 날 제가 대통령을 뵙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반대하는 쪽을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들어왔고 제가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을 할 자신이 있으니까 계속 믿고 맡겨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대통령께서는 원래대로 약속했던 대로 그냥 하세요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나오면서 제가 같이 배석했던 모철민 교육문화수석에게 앞으로 김기춘 실장이 뭐라고 지시를 하든 나는 그 지시를 들을 생각이 없다. 당신이 지금 확인한 것처럼 대통령이 분명히 나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나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을 의무가 있지 김기춘 실장의 지시를 받을 의무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대통령이 당신이 본 대로 나한테 약속한 대로 그대로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2014년 1월 29일 면담을 끝내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세월호 참사가 있기 전까지는 상당히 평온한 문체부의 소신대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세월호 참사가 나고 그 이후에 다시 2014년 6월 초에 당시 조현재 1차관이 김소영 비서관한테 교육문화 비서관한테 명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 명단은 지금 소위 블랙리스트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버전입니다. 그것을 김소영 비서관은 조현재 1차관한테 장관한테 가갖고 그것을 보이고 그것을 실행을 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얘기와 함께 저한테 보여줬었고, 그리고 저는 그것을 저희 1급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했었고, 저희 1급들은 전부가 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라는 합의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서면 형태로, 명단 형태로까지 뭐 보내온 거는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단발적으로 지시했던 거는 다 철저하게 그냥 적당하게 거절을 하고 시행을 안 했지만 명단으로까지 보내왔는데 이건 좀 우리도 좀 성의를 보여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처리하는 형식적인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1급들로. 그리고 1급들이 그 기구를 통해서 처리를 하되 그대로 하지는 말자라는 합의를 했습니다. 회의 결과. 그리고 그대로 했던 1급들이 제가 나간 이후에 다 선별돼서 다 잘린 겁니다. 다 강제 퇴직당한 겁니다. 잠깐 거기까지 좀 사실관계를 정리를 해보면, 그럼 2014년 6월에 이 명단이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나 형태는 지금 아직 말씀 안 하셨는데, 그 내려오기 전에는 그 반정부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예술가들에게 아까 응징이라고 하셨는데, 응징이나 제재 이런 거를 하도록 하는 그런 걸 요구하는 지시가 구두로만 내려왔었습니까? 예, 구두로만 내려왔고 그것은 문서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14년 6월에 처음으로 문서로 나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나온 그 리스트에는 명단이 몇 명 정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나요? 뭐 중요한 사람이 누구 있었다는 거는 기억을 하지만 몇 명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그게 못합니다. 이게 문서면 이런 A4 용지 이런 A4 용지에 제 기억으로는 누군가가 이게 자필로 쓴 명단이었습니다. 그 명단에 최소한 수십 명 이상이 있었고요. 몇 페이지나 됐었나요? 한 페이지 내지 두 페이지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한두 페이지에 A4지 사이즈의 예. 명단이 내려왔었다. 그래서 구두로 지시했을 때는 그 이전에 그걸 이행을 안 하고 그냥 넘겼는데, 문서로 내려오니까 문체부 1급들을 모아서 TF를 꾸려서 예, 그렇게 됐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김기춘 실장이 부임한 후로 끊임없이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을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저희 같이 근무한 동료들한테 나를 믿고 그걸 하지 마라. 나는 대통령이 분명히 그걸 하지 말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온 사람이다. 그렇게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고, 직원들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저를 믿고 따라줬었던 겁니다. 근데 정식으로 명단으로까지 그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는 뭔가 저희도 뭐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좀 성의를 보이는 모양을
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모양 갖추기에 들어갔던 1급 공무원들이 나중에 다 강제 퇴직당하는 그런 결과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증언할 때 그 민체부 1급 6명에 대해서 일괄 사표를 받은 것은 새로 이제 임명될 장관이 어떤 임명에 여유를 주고 하는 일종의 관행이 있었다. 그리고 그 6명 중에서 이렇게 연령이나 이런 순으로 이렇게 사퇴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런 취지로 증언을 하였는데 이전에 그 증인은 문화관광부에서 오랫동안 재직하셨는데 그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렇게 1급들을 거의 모든 1급들의 사표를 일괄적으로 받은 적이 있나요? 1급 장관이 바뀔 때마다 1급들이 다 일괄 사표를 내야 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공무원 사회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장관 바뀐다 그래서 1급들이 일괄 사표를 낸 적은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1급들이 사표를 내게 되는 그 전후에서 이미 부 내에서는 이 사람들을 지금 내보내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충분히 저희는 이번 1급들이 나가게 된 그 배경과 어떤 그 역할을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이미 이 좁은 세상에 저희도 충분한 정보와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 그 1급 6명이 증인이 재직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할 만한 그런 잘못은 저지른 적은 없나? 전혀 없었고요. 저는 저희 간부들한테 항상 부탁을 했던 게 장차관이라도 반드시 옳은 일을 하는 건 아니다. 옳은 판단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해야 되는 의무가 당신들에 있고 당신들은 언제라도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리된 세 분은 그 역할을 가장 잘했던 사람으로 저는 기억하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6명을 사표를 내라 그랬을 때 당시에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대상이 됐던 3명은 자기가 이미 정리될 거를 알았습니다. 이미 소문이 다 퍼져 있었고 그래서 그 역할을 맡았던 게 당시에 새로운 김희범 차관이었는데 김희범 차관은 예전에 문공부 시절에서부터 이 정리됐던 3명과 잘 아는 사이입니다. 업무적으로 직장 선후배 사이고 그래서 김희범 차관이 형식적으로 6명 사표를 좀 내주십시오 하니까 이번에 정리된 3명이 아예 김희범 차관한테 야,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선수들끼리 이러냐. 우리 상관문 3명은 내보내고 우리 것만 그냥 받고 끝내자. 그랬더니 김희범 차관이 굉장히 멋쩍어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예, 잠깐 다시 돌아가면 아까 그 2014년 6월에 그 문서가 내려올 때 문건 형태로 그 전달 경로는 어떤 루트였나요? 예. 2014년 6월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문화수석 비서실에 김소영 비서관이 그 명단을 조현지 1차관한테 전달을 하면서 저한테 가서 보고를 하고 이것을 시행을 하라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조현지 차관이 굉장히 당황하고 뜻밖이라고 생각을 해서 김소영 비서관한테 이게 당신이 만든 거냐? 당신네들이 만든 거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소영 비서관이 자기네들이 만든 게 아니고 정무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만든 것을 자기도 받았다. 자기는 전달의 역할만 맡은 것이다. 라는 얘기를 조현재 차관한테 했고 저는 조현재 차관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2014년 7월에 피청구인을 면담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요? 그날은 제가 그만두기 며칠 전이었고요. 이미 저는 개각 발표가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대통령께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많은 인사상의 문제점들, 뭐 아까 말씀하시길래 맞지만 가령 뭐 이 잔이윤의 관광공사 감사 임명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뭐 가령 뭐 노태강 국장 문제, 그다음에 그 외에도 저희 부내에서 굉장히 많은 인사의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대통령께 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이거는 이러시면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역점을 둬서 말씀드렸던 것은 역시 문화예술계의 소위 우리가 지금 블랙리스트라고 얘기하는 그 차별과 배제의 행위를 정말 이거는 멈춰 주셔야 된다라고 고언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사회에 비판을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특히 세월호 사건이 나서 국가가 굉장한 갈등에 휩싸이고 굉장한 위기 속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 사람들의 힘을 포용하면서 점점 더 이 사회의 어떤 갈등을 치우면서 해결을 해야지,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내치기 시작하면은 제가 대통령께 표현했던 거는 나중에는 한 줌도 안 되는 대통령 편이 남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국가를 어떻게 통치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저한테 약속하셨던 것처럼 저는 물론하지만 계속 반대했던 분들을 좀 안아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뭐 묵묵부답으로 답변을 안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답변을 안 하셨다고요? 증인이 1979년부터 문화관광부에서 근무를 해왔다고 그러셨는데요. 이런 그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리스트 이런 걸 본 적이 있나요? 저는 당시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당시 문공부에 들어갔던 게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예술 행정을 하고 싶어서 문공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맡았던 일이 당시에 문화예술국의 예술진흥과의 문화예술진흥원 담당 사무관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했던 일이 전두환 정권 때에 복직해서 제가 했던 일이 전두환 정권 때의 뭐 좌파 리스트, 이렇게 당시 민중예술인을 비롯한 그 명단 관리 업무를 제가 했습니다. 그 업무를 하면서 제가 당시에 겪었던 어떤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저 부담감은 정말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는 모든 게 저 자료가 아날로그 형태였기 때문에 그 명단에 있는 사람을 배제해라라고 요구를 받았지만은 저는 오히려 몰래 그 사람들 갖다 빼주는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 양심의 가책을 좀 위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훨씬 더 지난 지금 다시 그런 일이 벌어져갖고 체계적으로 그런 차별과 배제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저는 우리 민주화의 역사를 되돌리는 그런 일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그 리스트는 전두환 정권이 끝난 이후에는 리스트로서는 존재하지 않았나요? 네, 제 기억으로는 전두환 정권이 끝나면서 다 파기가 됐고 없어졌었습니다. 그럼 증인이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기 위원으로 활동하시던 때에도 그런 리스트 같은 거는 없었고, 문화예술 작품에 심의를 하거나 이럴 때도 리스트 같은 건 없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정치를 하는 그 무리들은 항상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내 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차별하고 자기네 편들한테는 돈을 주고 싶어 하죠.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정권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때 있었던 일은 뭐 예전에 가령 노무현 정권 때는 자기네 편한테 좀 돈을 더 많이 주고 싶어 했던 것처럼 이명박 정권 때도 그런 일들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었던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와 달리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명단을 만들어서 관리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순서가 많이 좀 뒤죽박죽이 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자, 시간도 제가- 많이 됐고 자, 신 예, 변호사님, 제가 보니까 아주 지금 단문 장답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사실상 그래서- 준비한 신문 사항이 다 됐거든요. 예, 그래서 누락된 마지막으로 것만 예. 누락된 것만 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증인은 그 피청구인이 이끌었던 행정부의 일원으로 그 같이 정책을 위반하고 집행하고 피청구인의 지도를 받으면서 행정작용을 일선에서 해 오셨던 분인데 이 지금과 같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사건 심판 사건의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된 이런 계제에 피청구인 탄핵에 관한 그 증인 나름의 소회랄까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그런 바가 있나요? 재판장님, 신 변호사님, 그건 뭐 부적절한 그 예. 문제를 묻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예, 마치세요. 지금 알겠습니다. 시간이 장시간 경과됐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피청구인 일단 측 이상으로 과장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무과장으로 이동한 사실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문제가 된 8번 문항입니다. 문제가 된 한국마사회컵 승마대회에서 최순실 정윤회의 딸 정유연, 개명 후 이름이 정유라입니다. 정유연이 2등을 하자 판정 시비가 일어 대회 직후에 상주경찰서에서 심판위원장을 소환하는 등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고 하는데 증인은 이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사실 그 승마대회의 성적 같은 것은 저희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고 있었고요. 그거는 청와대 쪽에서 교육문화수석을 통해서 저희한테 조사를 하라고 의뢰를 했기 때문에 비로소 관심을 갖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통상 그 어떤 체육 경기나 이런 데서 판정 시비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바로 경찰서에서 조사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인 이런 절차인가요? 질문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질문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취재예요? 왜 적절치 의견을 않아요?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의견을 물어보고 아니 있습니다. 그 통상적인 문체부에서의 업무 집행에 관하여 신 물어본 변호사님, 것입니다. 신 변호사님, 네, 그 의견은 바꿔서 사실관계로 물어보세요. 예. 예, 사실 그래서 예, 증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한 예. 약속이 네. 잘 지켜졌나요? 제 기억으로는 정권이 출범해서 상당 기간 동안 그 약속이 지켜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8월에 김기춘 씨가 비서실장으로 온 이후서부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와 관련한 것은 뒷부분에서 여쭙겠습니다. 증인은 2014년 7월 16일에 문체부 장관직을 떠난 것이 맞나요? 네, 2013년 7월 16일 맞습니다. 예. 그 당시 출장 중이었던 것이 맞나요? 예, 모스크바 출장 중이었습니다. 예. 다음은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진재수 전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에 대한 인사조치와 관련하여서 질문하겠습니다. 7번 문항입니다. 2013년 4월 상주에서 개최된 한국마사회컵 전국 승마대회와 관련해서 그 당시 승마대를 승마협회를 감사했던 당시 문체부 노태강 체육국장은 이후에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으로 진재수 체육정책과 박근혜 당선자께서 전화를 해서 장관직을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한테 제안을 했던 게 본인은 선거 과정에서 문화예술인들 비롯한 젊은 사람들이 본인을 거의 지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안고 가는 게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당신이 가장 적임이라 그러더라. 그 자리를 맡아서 반대했던 사람들을 안고 가는 역할을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직을 수락했던 것입니다. 그럼 당시 피청구 네? 뭘 보고 읽고 있습니까? 제 메모입니다. 아니 보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럼요. 예, 예.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예, 제 예. 메모를 가져왔는데 그래도 불필요한 그 지적은 하지 마시고 보여드릴까요? 예, 전직 장관을 지내신 분이 그러실 리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필요하시면 계속하세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하세요. 계속하게. 예. 그 피청구인이 당시에 그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포용하고 반대자들도 포용하고 가겠다. 그런 과정이 디자인 포럼, 한국여가문화학회 등의 회장으로 동포럼과 학회를 운영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기 위원, 한국방문위회 추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가톨릭대학교 한류대학원 원장을 역임하면서 문화 관련 활동을 꾸준히 지속해 왔지요. 네. 이 가운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기 위원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인가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들은 전반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심의 방향을 정하고 전체 각 분야에서 심의의 큰 틀을 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상임위원이었습니까? 상임은 아니고 회의할 때만 모이는 비상임위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번 문항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2013년에 문체부 장관을 취임하면서 오랜 기간 근무했던 문화부 공직으로 다시 오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복귀하게 된 특별한 이유나 계획 등이 있었나요? 저는 2006년에 공직을 그만둔 후로는 다시 제가 공직을 맡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질 않았었기 때문에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때인 2013년 2월 11일로 기억합니다만 뜻밖의 당시 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네, 예, 박근혜 대통령은 피청구인으로 부르겠습니다. 네. 우선 문화관광부 재임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취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은 문화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다음부터는 문체부라고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장관까지 역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처음 문화부에서 근무를 시작할 때는 언제인가요? 제가 행정시험에 된 것이 1978년에 됐고요. 예. 이 근무를 시작한 건 197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유신 예. 말기에 시작을 했고 중간에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다시 83년서부터 예. 다시 복직을 해서 예. 그 후 2006년까지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아, 2006년까지요? 네. 그래서 근데 2006년까지 근무하셨어요? 네, 2006년에 예. 문화관광부 차관까지 하고 예. 퇴직했습니다. 예. 그럼 차관 시절에 이제 관광부를 떠났다가 2010년, 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 그 장관에 취임한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증인은 문화관광부를 떠난 후 문체부 장관으로 공직에 다시 복귀하기 전에도 대학교에서 교수, 학장 등을 지내고 여가